너 나갈 때는 네 맘대로 나갔어도 다시 들어오는 건 네 맘대로 안 된다. 3일 안에 짐 싸서 나가. 김 씨의 문자를 받은 며느리는 깜짝 놀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네? 저 그냥 잠깐 바람 쐬러 나갔던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하도 뭐라고 하시니까요. 진짜 저한테 왜 이러세요? 너무한 건 너다. 너 네 남편 수술하고 누워있을 때도 밥 한 끼 안 차려줬지? 그래, 네가 시집와서 애 셋 낳은 건 참 대단한 일이지. 그런데 그 이후로 너 뭐 하나 한 게 있냐? 자식이 낳기만 하면 끝이야. 돌보는 것도 엄마가 할 일 아니냐? 저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이 집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너보다 나이 10살 많고 밖에 나가서 종일 일하다가 다쳐온 네 신랑은? 그리고 너보다 곱절 나이 많은데 손주만 새놈 돌봐주는 나는? 너는 그냥 누워서 그놈의 핸드폰만 보고 애들도 안 보고 집안일은 손도 안 대고 밀린 공과금은 다 우리 아들이 내고 있었잖아.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어머니는 그냥 옛날 분이라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김 씨는 그 말에도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옛날 사람? 그래, 나 옛날 사람이다. 근데 옛날 사람이라도 적어도 애 낳고 나면 가족부터 챙겼다. 그건 요즘 사람이고 뭐고 사람이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제 너 같은 애한테 내 아들이랑 손주들 못 맡긴다. 며느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세요?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난 이제 너한테 모든 정내미가 다 떨어졌어. 3일 안에 짐 싸서 나가라. 알겠냐? 그 말을 끝으로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히 불안했던지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이나 걸려왔습니다. 김 씨는 그 전화들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 68세의 김복래 씨는 젊은 시절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포장마차를 꾸려가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비 오는 날에는 천막을 붙잡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 자식들을 키워냈고 결국 아들 둘을 모두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남편은 몇 해에 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 씨의 큰아들은 올해 40입니다. 결혼 후 해외에서 거주 중이며 벌써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김 씨는 그 이유를 묻지도 못했습니다. 괜한 말로 상처가 될까 싶어 조심스러웠고 큰아들 부부가 바쁘게 잘 지내고 있다는 말만 믿으며 지켜보았습니다. 어쩌다 주변에서 손주는 언제 보느냐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 한켠이 허전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넘기곤 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아직 30입니다. 김 씨의 막내이자 그 누구보다 어릴 때부터 품에 안고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결혼도 예상보다 이르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가 먼저 생겼던 겁니다. 김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장 기뻐했습니다. 어찌됐든 잘 살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서둘러 집부터 알아봤습니다. 둘째 부부가 따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김 씨는 큰맘 먹고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본인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김 씨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낳고 살림 꾸리고 젊은 부부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른으로서의 몫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 아들 부부가 고마워하고 서로 도우며 잘 살아가리라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를 감동시킨 건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며느리는 조심스럽고도 정중하게 인사를 해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 살아볼게요, 어머니. 라고 말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김 씨는 그 말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속 깊은 아이구나, 그래도 이 둘은 잘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앞섰습니다. 며느리는 결혼식 준비부터 낯설어 했고 아이 키우는 일에 대해서도 도무지 감이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셔서, 그리고 대학생 때 아빠가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제가 감이 없어요. 가르쳐 주실 어른들도 마땅치 없었고요. 그 말에 김 씨는 마음이 짠했습니다. 세상에 혼자 힘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얼마나 막막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더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반찬을 해다 주고 바느질한 베네옷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네 신랑 키울 땐 이렇게 했어. 다 만들어 입히고 말이야. 이런 말과 함께 살림 노하우도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에 더 애정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가는 이 젊은 부부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땐 김 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 옆에서 조심스럽게 아이를 보며 웃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김 씨는 마음속으로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를 보는 순간 삶의 보람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다시금 가족을 향한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둘째 아들이라도 자식 소식을 안겨주었으니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뒤에 얼마나 엄청난 혼란들이 가중될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본래 김 씨는 둘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 한편이 늘 짠했습니다. 큰아들은 늘 반듯했고 공부도 알아서 잘했으며 일찌감치 취업해 자리를 잡았지만 막내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여린 구석이 있었고 사람 좋은 성격에 이리저리 휘둘리기도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도 느닷없이 결정해버렸고 김 씨는 당황한 마음을 애써 숨긴 채 허둥지둥 준비를 도왔습니다. 막내는 30이 되었지만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공과 맞지 않는 직종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가까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가 월급 2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것만으로도 어디냐, 자리를 잡았으면 이제 천천히 가정을 꾸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고 결혼도 했고 책임질 것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김 씨는 첫 손주를 거의 도맡아 보다시피 하게 되었습니다. 젖 먹일 때만 빼고는 안아주고 재워주고 목욕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첫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둘째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웃으며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가 있어야지. 잘했네. 김 씨는 그렇게 둘째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서로 의지하며 자라온 걸 떠올리며 손주들도 그러길 바랐던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식을 둘이나 갖게 된 아들 부부를 돕기 위해 반찬을 더 넉넉히 챙기고 세일하는 유아용품도 사서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기에 김 씨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얼굴에서 피로감이 서서히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근이 잦아지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거리를 찾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김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가 가장인데 급여가 너무 적잖아. 어떻게든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아볼게요. 김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장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막내가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책임지려는 태도가 느껴져 김 씨는 오히려 든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여겼습니다. 연년생 아이를 돌보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끼니도 거르기 일쑤였으니 그럴 만도 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며느리는 밥 한술 뜨지 못했고 창백한 얼굴로 말없이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김 씨는 불안한 마음에 집을 더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하지 못한 며느리를 대신해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지었고 방 안에 먼지가 쌓여가는 걸 보고 청소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엉엉 울며 엄마를 찾았고 며느리는 그 소리를 듣고도 반응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보니 몸살과 피로가 겹쳐 탈진 직전 상태였고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 각종 증상이 한꺼번에 터진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찬데 연년생으로 둘을 낳게 한 게 본인의 욕심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보양식은 물론이고 한약도 직접 지어다 주었습니다. 시장에서 제철 재료를 골라 끓인 미역국을 손에 들고 빗길에도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찬통을 가득 채우고 빠진 속옷이며 내복도 챙겨 넣어 주었습니다. 그 정성이 통했는지 며느리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따금 눈을 맞추고 인사를 했고 김 씨가 건넨 국을 조용히 받아 먹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식탁에 앉아 잠깐 웃는 얼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가만히 안도했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지는구나. 다행이다. 그 무렵 아들도 며느리를 걱정해 회사에 휴가를 내고 며칠 함께 지냈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막내지만 그래도 제 아내를 챙길 줄 아는 남편이 되어가는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아들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함께 놀아주고 집안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작은 손주를 안고 젖병을 들고 있는 모습에 김 씨는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도 남편이 곁에 있으니 표정이 한결 편안해졌고 손주들도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큰 손주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웃으니까 나도 좋아. 그 한마디에 김 씨는 가슴이 울컥해졌습니다. 그동안 집안 전체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공기가 잠시 거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울고 불며 매달렸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적응했고 김 씨는 그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며느리도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여유를 찾게 되자 어느 날 김 씨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년엔 저도 일해보려고요. 애들 조금만 더 크면 그땐 꼭이요. 김 씨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둘이서 잘 일어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된다고, 지금만 잘 넘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 모든 게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되찾는가 싶던 어느 날 셋째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 셋째를 가져? 네, 그게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래, 축하할 일이지. 축하할 일이긴 하다. 다복하구나 너네들은. 김 씨는 너무 놀랐지만 아무튼 애써 이것도 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맘속으로는 이제 자식을 그만 낳기를 바랬지만요. 하지만 이 뒤에 터지는 일들로 인해 김 씨가 굳이 바라지 않아도 아들네 부부는 셋째를 마지막으로 더는 자식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셋째가 태어난 직후에는 집안에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이 돌았습니다. 김 씨는 오랜만에 얼굴에 피는 아들의 미소를 보았고 손주 둘이 웃으며 갓 태어난 동생을 내려다보는 모습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모두 아들이었고 이번엔 귀한 손녀가 태어난 덕에 가족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김 씨는 막내 손녀의 작은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공주 복덩이다. 진짜 복덩이야. 이 소리를 되풀이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힘든 출산으로 기운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딸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꽤 밝아 보였습니다. 김 씨는 그걸 보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안에는 속사정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셋째 출산하기 몇 달 전 조리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꼭 조리원에 가고 싶어요. 지난번처럼 집에서 있다가 또 산후 우울증 오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곧 말투는 단호해졌습니다. 애 셋이나 낳은 엄마가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어머니. 김 씨는 그 말에 한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지가 낳았지 내가 낳으라고 했나? 이런 말이 속에 가득 찼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김 씨는 둘째 출산 당시 며느리가 알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무력하고 멍한 얼굴, 아이 울음에도 움직이지 못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씨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제대로 쉬고 와라. 애도 애지만 네 몸이 먼저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월급 250 정도에 불과했고 대출이자며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조리원 비용은 6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김 씨는 비용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며느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요즘은 다 그 정도는 해요. 저는 애 셋 낳았잖아요. 김 씨는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뭐라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몸조리 잘못하면 평생 후유증으로 고생한다는 말도 있었고 무엇보다 셋이나 낳았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샌가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들 일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더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은 낮에는 회사, 밤에는 대리운전, 주말엔 음식 배달까지 하며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김 씨는 밤늦게 귀가에 쓰러지듯 누워있는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얘가 이러다 정말 탈나겠네. 그러면서도 김 씨는 괜찮다고 지금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며느리는 무사히 조리원에 입소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좋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중간중간 감사하다며 연락을 해왔고 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그래도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회복하고 돌아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배웅했습니다. 김 씨는 셋째 손녀를 보며 여러 감정을 느꼈습니다. 딸이 없던 집에 밝고 예쁜 아이가 태어난 건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막막했습니다. 이후의 삶이 과연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아들과 며느리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 김 씨는 그 모든 걱정을 꾹꾹 눌러가며 웃었습니다. 나라도 지금은 웃어야지. 그래야 이 집이 버티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 이 선택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 야속하게도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조리원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아직도 몸이 안 풀렸다는 말을 반복하며 셋이나 되는 아이들을 온전히 김 씨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애를 셋씩이나 낳으니까 도통 몸이 안 돌아와요. 아직도 너무 힘들고 어지러워요. 다들 저더러 더 쉬어야 한대요. 김 씨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셋째 출산이 힘들었을 테고 이전 조리도 제대로 못한 만큼 이번만큼은 푹 쉬어야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이라는 말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내는 밤마다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김 씨는 밤중에도 벌떡벌떡 일어나 아이를 안고 토닥였고 큰 손주 둘은 어지간해서는 조용해질 줄 몰랐습니다.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서로 싸우고 그 안에서 김 씨는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안방에서 문을 꼭 닫고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손주들의 목소리에도 며느리는 한 번도 직접 문을 열지 않았고 대신 안에서 짜증을 냈습니다. 조용히 좀 해. 나 좀 자게 놔둬. 김 씨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정말 몸이 힘든 걸까, 우울증이 남아있는 걸까 싶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상황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며느리의 표정과 행동에서 무기력이나 피곤함이 아니라 그저 모든 걸 내려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집안에서 자신의 역할은 끝났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사이 아들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대리운전까지 마친 뒤 기진맥진한 모습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대로 거실 바닥에 몸을 눕혔습니다. 그런데 막내가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일어나 손주를 안으려는데 안방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며느리가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봐. 나 어제도 못 잤어. 그러고는 새 아이를 아들 쪽으로 밀어내며 다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김 씨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애틋하게 키운 아들이 지금은 허리도 제대로 못 편 채 아이 셋을 품에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어요. 그 말은 다 큰 아들이 흘리는 속내였고 김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집은 지금 도무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누구 하나 정신을 차리고 버티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김 씨는 여전히 아이들을 안고 달래고 씻기고 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손주들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에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예전엔 손주들이 웃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했지만 이젠 눈만 마주쳐도 또 뭘 도와달라는 걸까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김 씨는 육아가 무섭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웠던 건 자신이 점점 그 집안의 도우미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한밤중에 아들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퇴근 뒤 대리운전 일을 하다가 가벼운 접촉 사고를 당했고 허리를 심하게 삐끗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 씨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침대에 누워 진통제에 의지하고 있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며칠만 쉬면 나을 거야. 아들은 이렇게 말하며 애써 웃었지만 김 씨 눈에는 온몸의 피로가 뿌리내린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퇴원했고 집에서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김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반찬 몇 가지를 준비해 아들네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여전히 어지러웠고 며느리는 안방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셋은 각자 놀다 울다를 반복했고
막내는 기저귀가 젖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김 씨는 안방 문을 슬쩍 열며 물었습니다. 얘야, 네 서방 다쳤다는데 밥은 했니?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뭐 안 해오셨어요? 먹을 게 없을 텐데. 뭐 시켜 먹어야 하나? 그 한마디에 김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 누운 채 진통제 기운에 겨우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 씨의 마음은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다 못한 김 씨는 결국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네 서방이 저렇게 다쳐서 누워있는데 너까지 이렇게 있으면 이 집은 누가 챙기냐? 막내 손녀도 이제 7개월 됐잖아. 그 정도면 이제는 네 몫은 네가 해야지. 아니면 차라리 애들 어린이집에 다 보내고 너라도 나가서 일을 해라. 둘 다 이러고 집에 있으면 어떡해? 김 씨의 말에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딱 2주만 쉬면 된대요. 다시 나가서 일할 거예요. 저는 애들 좀 더 크면 그때 일할게요.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물었습니다. 더 크면 언제? 그게 도대체 언제냐? 지금도 손주 둘은 어린이집 다니고 있잖니. 그러자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생각하기가 그래요. 저 몸도 회복 안 됐고요. 김 씨는 답답함이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얘야. 지금 네 신랑보다 더하냐? 쟤는 허리 다쳐서 수술하고 누워있는 몸이야. 그런데 너는 지금 방에서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잖아. 내가 언제까지 이 집안의 애들이며 밥까지 다 봐줘야 하냐? 말이 길어지자 며느리는 짜증이 난다는 듯 입술을 삐죽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말 한마디 없이 방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그리고 진통제에 취해 눈도 못 뜨는 아들의 숨소리가 집안의 묘한 정적처럼 흘렀습니다. 김 씨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도 무거웠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어그러졌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김 씨는 새벽부터 찌개를 끓였습니다. 아들이 허리를 다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마음에 걸렸고 뭐라도 따뜻한 걸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멸치로 국물을 우려내고 무와 두부를 듬뿍 넣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김 씨는 냄비를 보자기에 싸서 조심스럽게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안에서 왁자지껄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손주 둘이 고함을 지르며 물건을 던지고 싸우고 있었고 막내는 그 옆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아들이 허리를 붙잡은 채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급히 신발을 벗고 들어갔고 상황을 파악한 뒤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김 씨는 안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어폰을 낀 며느리가 침대에 등을 기댄 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고 아이 셋은 통제가 되지 않았으며 아들은 다친 몸으로도 손녀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의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김 씨는 방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대체 너 뭐 하는 거냐? 이게 집이냐? 애들은 울고 네 서방은 쓰러져 있고 너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애 셋 낳고 몸도 온전치 않은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요, 진짜. 아, 짜증나. 그렇게 말한 뒤 며느리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옷을 대충 걸치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김 씨는 멍한 얼굴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아들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겨우 아들은 침을 삼키고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기 밥 지금 먹을까요? 제가 도울게요. 그러면서 억지로 일어나려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김 씨는 더 머리가 아팠습니다. 김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거실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언제부터 이 집이 이렇게 되어버린 걸까? 스스로 되묻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머물던 안방만은 이상하리만치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침대 위엔 멀쩡한 이불이 곱게 펴져 있었고 딱자기가 지낼 공간만 치워놨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공간은 엉망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빨래 더미가 한가득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장난감이 굴러다녔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조차 하지 않은 그릇들이 가득했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썩은 반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그 위엔 여러 장의 명세서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가스비, 전기료, 보육료, 통신비까지 모든 고지서가 밀려 있었고 수신인 이름은 전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란다에는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아이들 장난감, 옷 기저귀 박스에 적힌 물품명만 봐도 과소비가 분명했습니다. 월급 300만 원도 채 벌지 못하는 이 집에서 애 셋을 키우고 돈 버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데 분에 넘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김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생활은 점점 무너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춘기 중학생 마냥 안방에 처박혀서 폰만 보고 있었고 아들은 병든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갈피를 못 잡고 울어댔고 집안은 이미 엉망이었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이 집안은 무너질 거라는 것을요. 자기 혼자 참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무너질 거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결단을 내려야 돼. 이때는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집을 나간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김 씨는 이삿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몇 가지 옷가지를 챙겨 아들과 손주 셋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엄마, 그냥 오늘은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괜히 일 키우지 말고. 하지만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마누라가 가족을 포기했으니 나라도 챙겨야지. 얼른 너도 옷까지 들고 따라 나와. 그날 김 씨의 집으로 옮겨진 4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옆에 붙어 잠들었고 아들은 허리 통증에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엄마 집에서 가장이 아닌 아들이 되어 마음 놓고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밤늦게 돌아온 며느리는 텅 빈 집을 마주하고 처음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현관을 열자 조용한 집안, 불 꺼진 거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빈 찌개 냄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본인 남편인 김 씨의 아들에게 전화를 몇 통 걸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채 거실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곧 김 씨에게서 도착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너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거면 혼자 살아. 그러려고 가족들 내팽개치고 나간 거 아니니? 대신 집도 비워야 한다. 그 집은 내 거니까 우리가 다시 갈 때까지 네 짐 챙겨서 나가라. 김 씨의 문자를 받은 며느리는 깜짝 놀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애들도 저한테 말도 없이 데려가시면 그리고 저더러 나가라고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한 건 너다. 네 남편 수술하고 누워있을 때도 밥 한 끼 안 차려줬지? 애 셋 낳은 건 참 대단한 일이지. 그런데 그 이후로 너 뭐 하나 한 게 있냐? 자식이 낳기만 하면 끝이야. 돌보는 것도 엄마가 할 일 아니냐? 저 힘들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이 집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너보다 나이 5살 많고 밖에 나가서 종일 일하다가 다쳐온 네 신랑은? 그리고 너보다 곱절 나이 많은데 손주만 새놈 돌봐주는 나는? 너는 그냥 누워서 그놈의 핸드폰만 보고 애들도 안 보고 집안일은 손도 안 대고 밀린 공과금은 다 우리 아들이 내고 있었잖아.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어머니는 그냥 옛날 분이라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김 씨는 그 말에도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옛날 사람? 그래, 나 옛날 사람이다. 근데 옛날 사람이라도 적어도 애 낳고 나면 가족부터 챙겼다. 그건 요즘 사람이고 뭐고 사람이면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이제 너 같은 애한테 내 아들이랑 손주들 못 맡긴다. 며느리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세요?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난 이제 너한테 모든 정내미가 다 떨어졌어. 3일 안에 짐 싸서 나가라. 알겠냐? 그 말을 끝으로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히 불안했던지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이나 걸려왔습니다. 김 씨는 그 전화들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고 며느리의 억울하다는 말투도 변명도 한숨도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씨는 그날 밤
손주 셋을 씻기고 잠옷을 입혀 재웠습니다. 거실에 불을 끄고 아이들이 누운 옆에 앉은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도 사실 너무 힘들다. 근데 너희까지 무너지게 둘 순 없잖아. 그 말에 큰 손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허리를 펼 수 없는 몸으로 조용히 누워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안해. 이렇게 되게 해서. 김 씨는 잠시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 담담히 말했습니다. 됐어. 얼른 제대로 쉬고 제대로 회복해서 잘 살 생각이나 해. 별 수 있겠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의 전화는 또다시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김 씨가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김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네 집 우리가 다시 갈 때까지 다 치워놓고 나가라. 그 집은 내가 전세금 낸 집이고 우리가 다시 들어갈 거다. 여기 네가 보탠 돈은 한 푼도 없어. 네 짐뿐만 아니라 집 거지같이 해놓은 꼴 싹 다 치우고 나가. 3일 뒤에 가서 확인해 볼 거다. 그 말을 끝으로 김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오래 참고 눌러온 울분이 비로소 조금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리하여 사흘째 되던 날 김 씨는 손주들과 아들을 챙겨 직접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김 씨는 며느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집안은 구석구석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고 빨래며 쓰레기며 어질러졌던 물건들도 모두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은 다시 채워져 있었고 식탁 위엔 며느리가 직접 만든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무릎을 꿇은 채 기다리고 있던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렇게 되면 저는 갈 데가 없어요. 남편이랑 애들 없이 있으면서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요. 죄송해요. 앞으론 제 가정 제대로 돌보겠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정리된 거실, 닦인 창문, 정돈된 신발장, 이곳저곳에 노력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 반가워 달려갔고 막내 손녀는 며느리 품에 안겨 얼굴을 비볐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은 애들이 너를 찾고 있으니 지켜볼 거야. 하지만 이제 이런 걸로는 마음 안 움직인다. 다음 달부터는 이래서 네 신랑이랑 같이 생활비를 보태라. 이제 와서 살림 좀 한다고 봐주지 않아.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면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며느리는 오전 시간대 일할 수 있는 동네 한의원에 취직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하루 7시간 일하고 매달 100만 원 가까운 수입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아니면 너희는 또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아서 말한다. 그 집 보증금이요? 내가 넣은 돈이다.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나한테 갚아라. 난 그 돈 다시 다 돌려받을 거다. 며느리는 처음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씨는 멀리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야 정신 차리고 일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안일해질 수도 있습니다. 애 셋을 키우는데 절대 그래선 안 되는 겁니다. 김 씨는 2번 다시 이런 경험을 또 겪긴 싫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손을 놓을까봐 책임감을 주기 위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가 오전엔 한의원에서 오후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2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아들도 요양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해 월 35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생활비를 나누어 부담하고 있고 그중 100만 원은 매달 김 씨에게 보증금 상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김 씨는 그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길 바랐던 것입니다. 김 씨는 그 돈을 고스란히 통장에 저축해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손주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돈을 써줄 생각입니다. 이제야 집이 사람 사는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냄새가 나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각자 할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 김 씨는 그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